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2월 초에 중국의 그 후난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게 후베이성에서는 신종 코로나 그리고 후난성에서는 사실은 이제 또 조류 독감까지 발생을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하나만 대처하기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중국의 국력이 지금 뭐 이 두 가지 질병을 방지하는데 엄청나게 그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다른 전염병도 많은데요. 왜 전문가들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의 그 위험성이 특히 이거 더 무섭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이렇게 발생하면 무조건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닭도 죽이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 주변의 다른 닭도 이렇게 다 죽이고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그 질병을 예방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학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데요. 그만큼 이제 AI가 무섭습니다. 이게 뭐가 무섭냐면은 그렇게 이제 많은 그 닭들을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죽이게 되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되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인플루언스라는 말과 이렇게 같은 말인데, 요건 이제 이태리 말이죠. 인플루엔자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옛날에 이 질병은 하늘에 있는 그 별, 이 천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사회에 이런 재앙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플루엔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이제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간이 가장 막기 어려운 그런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돌연변이가 이제 작은 돌연변이가 있고요, 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연변이는 이제 그 바이러스 입자 안에 보면은 중요한 유전자가 8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다른 바이러스들끼리 이렇게 교잡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잡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서로 이렇게 교잡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전자가 서로 뒤섞이겠죠. 네네. 그 안에 8개가 뒤섞이면 이론적으로 2의 8성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256개. 이제 그렇게 많은 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성을 크게 띌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팬데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I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팬데믹이고 이것이 이제 금방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잡종의 탄생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돼지 인플루엔자가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와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그래서 1918년 3월 초에 사실은 이게 처음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이렇게 3일밖에 안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 났죠. 툭툭 털고 일어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을에 다시 재발했는데 그때는 3일이 아니고 막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돼지 독감 바이러스와 사람 독감 바이러스가 교잡을 일으키면서 그 대재앙을 초래한 그런 바이러스로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탄생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전자 교잡으로 탄생한 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일반 독감보다 그 치사율이 무려 250배였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그 과학의 힘인 거죠. 교수님,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250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얼마나 사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독감의 250배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낙후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그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렇게 통계를 본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30%가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5천만에서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이게 뭐 총을 맞든지 전쟁으로 해서 직접적인 그런 원인으로 죽은 사람의 10배가 이 독감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엄청난 그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은요, 당시 인구의 42%인
74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네. 이 중에 14만 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도 독감을 앓아서 20일 동안 앓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정말로 무서운 그런 그 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도 있으니까 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귀결될까 이런 어떤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보면은 그게 이제 다시 되돌아온 그 전염력이 그렇게 250배나 세졌으니까 치사율이 그 군대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윌슨 대통령도 서둘러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다시 대규모로 창궐한 지 2, 3개월 후였던 1918년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죠. 한국에서 빼빼로데이인 날이 서양에서 그래서 현충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정전이 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전쟁의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데 그래서 저 이번에 우한에서 병 터졌다고 했을 때 우한의 옛 지명은 형주인데 형주하면 삼국지의 적벽대전의 그 사태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적벽대전도 사실 그 뭐 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불질러서 뭐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소설은 돼 있지만 실제 역사 삼국지에서는 그 조조의 군대가 내려오면서 역병 돌아가지고 결국 조조는 그러니까 그 우한의 옛 지역이었던 그 적벽대전 사건도 병에 의해서 결국 전쟁이 승패가 갈렸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게 참 스페인 독감하고도 좀 오버랩이 되면서 이 병의 위력이 역사를 정말 바꾼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을 통해 전염병의 대유행과 심각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이제 의료계에 있으면서 그 메르스 사태 때부터 겪었던 이런 전염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포, 그 패닉 상황에 닥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도전 성구 중에 그 묵상하는 게 뭐냐면 그 안시불망이요, 급지상사환이라고 편안할 때는 오히려 그 위기를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급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마스크 값이 막 폭등하고 그 와중에 막 여러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오히려 급할수록 상사환, 오히려 넉넉하게 마음 먹고 대비해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무지가 공포의 원인이고 한데 정말 정확히 알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우리 상생방송을 통해서든 뭐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통해서든 이 전염병의 어떤 대국적인 역사적인 맥도 알고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어떤 좌표를 깨달아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건 대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입증한 아무리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극복했던 것이 역사의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어떤 냉철하게 좀 한번 이 사태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질병은 이제 크게 보면 전염병이 있고 전염병 아닌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전염병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 그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제 그 초기 사회부터 근대로 넘어오기까지의 그 기나긴 과정은요. 사실은 전염병이 인류 역사를 이제 다 지배를 했다. 그렇게 봐도 이제 그 과언이 아니죠. 그랬다가 이제 근대 과학 문명이 열리면서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이제 이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이제 전염병은 끝나고 이제 또 만성 질환의 시대.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개인의 어떤 복지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많은 그 관심을 사실 받아왔죠. 그랬다가 이게 다시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새롭게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대세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항생제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다 제압한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미생물들이 그 틈새에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계속 변이를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생제에 저항을 하는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그 길을 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염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염병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걸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병들이 계속 생길 때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 오늘날의 어떤 시대 정신은 전염병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공포심, 뭐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